전해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의 유학생 신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SNS 계정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유학과 SNS 계정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사뭇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가 발부한 사증, 비자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왜 오려고 하는지. 범죄자가 우리나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미국도 비자가 있는데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민 비자고 두 번째는 비이민 비자고 그다음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비이민 비자는 A는 외교관 그 비자입니다. V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F비자는 유학이고요. 그다음 M은 연수, 직업훈련이고 그다음에 J는 문화교류인데 이런 비자들은 비자 받을 때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국무부가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지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비자 인터뷰를 중지한다는 것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특히 유학 가려고 하는 그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 혼란이 당분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각에선 이 상황을 미국 정치 내부 상황과도 좀 연계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명문 대학교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을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반유대주의 급진 좌파 학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이 미국을 무시하면서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눈 밖에 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몇몇 명문 대학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금 많이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도 지금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데 유학생들의 차지하는 그 포션이 상당히 있는데 그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면 그것 또한 재정적인 압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혹시 하버드 대학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유학생들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일단은 SNS 검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는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유학생들의 SNS를 들여다볼지 이 안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안이 아직 발표된 건 아니어서 사실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막막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죠. 기본 방향은 SNS를 통해서 일종의 사상 검열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SNS가 단순히 공개 게시글 뿐만 아니라 팔로우라든가 댓글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정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까지 검열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반유대주의나 팔레스타인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고 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예약한 이 면접에 대해서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될 경우에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이 되신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정에 참석해서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학이 예정돼 있는 분들은 입학 일정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입학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유학생들을 막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미국의 뭐 어떤 대외 외교적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뭐 단순 압박용으로 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트럼프가 항상 그 조변 섞기 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지금 일단 미국에는요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있대요. 그런데 가장 많은 그 유학생을 보낸 나라가
중국, 그다음이 인도, 그다음이 한국 유학생인데 4만 3천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쓰는 돈이 수업료,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44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면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60조가 넘는 돈이면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학가 있는 그런 마을 같은 데에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에 유학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효과가 예. 있으니까 그런 인재 유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유학생을 막는다라고 하면 그런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도 좀 저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지금 같은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다. 이런 그 견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학을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도 비자 갱신 때문에 여름방학 때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준비하던 학생들도 일단 9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비자 발급 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 뭐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준비하는 유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분통이 터질 일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 비판을 하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응 발언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뭐 재외국민 보호도 필요하고 실제 지금 유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 발급이 연장이 거부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반이민 정책, 이민 통제 정책에서 다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 중에 뭐 취업이라든가 네. 노동행위를 할 경우에 이민법 위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 공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받고 있던 혐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이례적이라고 예.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2021년 8월에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어떤 내용을 올렸느냐. 그 피해자가 근무했던 부서, 네. 수행했던 업무 등. 그래서 서울시나 그 관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정철승 변호사가 또 뭘 주장했느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입증할 물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성폭력법 24조에 보면요. 예. 이거를 정철승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떤 규정이 있느냐. 피해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정보통신망에다가 공개했을 때에는 그러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다가 왜냐하면 피해자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그 위반까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 딱 이맘때쯤에 2023년 6월에 기소했는데 실형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은 피해자 측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에 대해서 법적 구속이 안 됐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까지 한 상황이에요. 이번 형량 어떻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신원이 확실한 변호사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면에서 보면 양형이 뭐 가볍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이 각 범죄 사실이 가볍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허위라는 걸 알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 예. 그래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성폭력범죄 처벌법까지 다 유죄 인정을 했는데 이 각 범죄가 최소 6개월부터 길게는 한 5년까지 양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이제 적정한 형을 1년 형으로 양형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양형이 가볍지는 않은데 범죄 사실 또 재판부가 설시한 판시 내용 죄질의 어떤 판단에 비해서 법정 구속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좀 비판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향후 항소심 재판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뭐 국민참여재판도 네. 신청을 했었다가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철승 변호사 태도예요. 그때 재작년에 그 기소가 됐을 때 그때 법조계에서는 조금 뭐 약간 놀랐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 어떻게 예상을 했었느냐. 한 벌금형이나 그다음에 강해도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벌금이나 집유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참여재판까지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은 안 했지만 실형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반성한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거고 끝끝내 반성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그 태도를 보이면 그때는 그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